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주총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또 굵직한 변화들이 나타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주총 특집 3부작으로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총론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려는 기관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주주들이 좀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바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이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적인 이야기도 들립니다. 한편으로는 배당을 늘리면 어차피 최대 주주도 똑같이 많이 받아가는 건데 최대 주주에게 배당 몰아주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주주들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기업 경영의 간섭이 심해진다는 기업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그냥 넘길 만한 이야기들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번 주총 시즌에 나타난 큰 그림의 변화와 또 그 변화 중심에 서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안상희 본부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주주의 의결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좀 쉽게 오늘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번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주요 기업들과 예상되는 안건들 있으세요? 예, 우선은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주총 안건을 좀 잠깐 리뷰를 해보면 이제 한 2,000개, 한 2,100개 정도 기업에서 한 12,000개 정도의 안건이 올라왔었으니까. 정말 많네요. 예, 근데 금년도 주총에서 좀 이제 관심 있게 볼 만한 안건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같은 현대차 그룹의 어떤 지배 합병이라든지 이런 지배구조 관련 개편과 관련해서 나오는 안건, 이런 것도 좀 약간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요. 다음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한진그룹, 대한항공, 한진카 같은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임원 선임에 대한 안건이 아마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안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안건이 지금 상정이 될 것으로 보이세요? 아직은 뭐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를 관심 갖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올해 주주총회에서 가장 그래도 눈길을 끄는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과연 기업들이 좀 변하게 되면서 주주들의 목소리도 많이 도입을 하고 또 배당도 늘려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의 지금 기관들이 참여를 생각하고 있죠? 예, 우선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긴 하는데요. 원래 의미는 이제 주인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집사, 즉 스튜어드를 의미하는 말인데, 그래서 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런 일련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함에 필요한 어떤 지침, 서로 코드라 이렇게 한나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 기준으로 국내 기관 투자자가 코드에 도입을 한 거는 한 18개사에서 2018년 말 기준으로 72개사로 좀 많이 늘었죠.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자산운용사 이외의 기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산운용사만 봤을 때는 2017년 말에 8개에서 2018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 27개. 역시 기타,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같이 많이 늘어나는 데 배경에는 국민연금이 작년 7월 말에 코드 도입을 선언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이거는 일본의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일본 공적 연기금이라고 있는데 GPIF라고 여기서 비슷합니다. 일본도 이런 공적 연금에서 코드를 도입하면서부터 코드를 도입하면서 많이 급격히 늘어나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듯한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올해가 어떤 변화의 큰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그냥 시작점일 뿐이지 그 변화의 과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세요? 사실은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7년 말에 이제 제정이 됐고, 그거를 작년에 7월에 이제 연금이 도입을 하고 지금 조금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환경은 조성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제 본격적인 것은 금년도 주총 때 좀 한두 건 정도는 의미 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마치 국민연금에서 최근에 한진칼이나 대한항공 내지는 남양유업 같은
나오는 것처럼 네네. 아마 금년도 주총은 조금 매건 좀 상징적인 의미의 안건에 대한 행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용사들의 요즘 그 분위기는 어떤지 다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운용사들도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막 이렇게 앞장서서 네. 막 하기보다는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죠. 일단 국민연금이 하는 걸 보자는 입장이겠네요. 좀 많긴 많은데 네네. 그래도 환경은 많이 구축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도입했다고 해서 막 그 주주 행동주의처럼 막 네네. 급격한 그런 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데 네. 다만 이제 뭐 한진그룹처럼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했었던 그렇죠. 기업의 안건들은 아마 그냥 넘기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네. 국내 주요 자산 운용사 즉 그러니까 수탁고 기준으로 한 15개사를 쭉 보니까 네. 두 군데 빼고는 다 코드를 도입을 한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즉슨 네. 그런 기타 운용사들이 안건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조금 이제 코드를 도입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결국 이제 일정 부분은 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 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번에 전체의 뭐 자산운용사가 그리고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모든 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것 같지는 않으나 어쨌든 기업들 쪽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그 주주들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기업의 경영에 간섭을 받게 된다 이런 또 목소리도 있어서요. 사실 이 목소리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게 예전에 이제 GM 그 글로벌 GM 있잖아요. 제너럴 모터스에서도 우리도 일본의 도요타처럼 그냥 주주들의 눈치 안 보고 손해 보고라도 장기적인 사업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만큼 주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는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기업들의 목소리요? 이제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예민한 부분일 수 있긴 한데 네. 그 정상 기업이 어떤 경영권을 확보하고 경영권을 보호하는 이런 그 경영권 보호 측면하고 일반 주주, 소위 네. 얘기하는 소액주주겠죠. 일반 주주가 어떤 가질 수 있는 일반 주주의 보호 이런 그 두 축이 좀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기업을 경영만 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그렇게 하면 한쪽에 분명히 그늘이 생길 수 있으니 그렇죠. 그런 걸 좀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가는 게 해당 기업의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에도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약간 사안마다 뭐 예를 들면 배당이다 뭐 마찬가지로 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사안마다 기업의 처한 상황에 맞게끔 좀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문화가 형성이 되어 봐야 거기에서도 또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한 내용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흔히 강성부 펀드라고 부르는 KCGI가 주주 행동주의가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한진칼에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요. 네. 우선 한진칼에 대해서 주주 제한 형식으로 공식적으로 서신을 보냈죠. 네. 감사 1인, 사회이사 2인, 네.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지금 현재 한진칼은 그 상금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말에 단기 차입금을 늘려서 네.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대상으로 편입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감사위원회 설치하게 되면 했을 때는 그 감사위원회 2인 그리고 이사보수, 감사보수 등에서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주주 제한 형식으로 서신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기업 측에서는 원래 예상에는 회신을 하지 않기는 했는데 뭐 결국은 뭐 답변을 한 형식을 띄었다고 그렇게 좀 된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주 제한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주주로서 2대 주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주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주주총회 안건 목적사항으로 네. 상정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그런 의견이죠. 네네. 근데 물론 기업에서도 그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법적으로 되게 제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거부를 하는 거는 특수한 경우 빼고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안건으로 올라오게 되면 네. 이제 그 안건에 대해서 KCJ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사, 감사, 선임권에 대해서 후보가 올라오면 네.
주주 제안으로 올라오는 후보와 네. 기업 측이 올리는 후보가 있을 거잖아요. 네. 서로 이제 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보팅할 수 있는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게 주주 제안 형식으로 출렁한 거죠. 네. 우리에게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렇죠. 네. 네, 후보로 올릴 수 있는 후보를 안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아직까지는 후보도 못 올리는 상태였으니까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과연 후보를 직접 그 주주들의 목소리로 인해서 올릴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자, 이어서 그 한진그룹에 대해서 국민연금도 사실 요구를 한 게 있었어요. 국민연금은 뭘 요구하고 있었죠? 이제 국민연금에서 한 거는 이제 그였던 거죠. 우선은 이제 원래는 그 대한항공과 한진칼인데 네네. 한진칼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가 뭐 이제 그 총수에 대한 건이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예상에는 이제 이사 해임 정도권으로 강하게 나오지 않겠냐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이사 재직하고 있는 이사에 대해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네. 그 권리를 좀 제한시키는 수 있는 정관을 변경하는 정관 변경안을 주주 제안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이사를 해임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네. 조양호 회장이 내려가는 것까지는 아니고, 네네. 조양호 회장의 의결권은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사 해임은 아주 적극적인 주주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있는 분을 갖다 해임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정관 변경에 나온 이 연금에서 한 걸 보면 이사가 재직 중에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네.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해임하는 게 아니라 결원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원. 그 의미는 정족수에서 빠지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행위가 3년 동안 유효하다. 네, 이렇게 해서 아마도 그 그룹 총수분이 지금 이제 재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네. 최종심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아마도 정규주총 3월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네, 그러게 되면 네. 이 정관이 바뀌게 되면 네. 3월 이후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적용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직접적인 이사 해임보다는 그런 정관 변경을 통해서 좀 우회적으로 주주 이제 활동을 하는 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뭐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주들의 실제 보팅을 통해서 그 결과를 봐야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그 엘리엇과 같은 행동주의 펀드가 좀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기업들이나 아니면 오너 쪽에서도 좀 그 경계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요즘에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작년 9월 초에 이제 사모펀드 완화 활성화를 위한 이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고요. 네. 거기서 나온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그 10% 룰에 대한 폐지권과 네. 기간 전용 이제 사모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10%룰 폐지는 뭐냐면 제가 소위 얘기하는 거 경영 참여형 펀드라고 하는 거 네. 이거는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무조건 1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10% 이상 지분을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해외 펀드하고는 회사 펀드는 역차별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 소위 얘기하는 헤지펀드라고 하는 국내 헤지펀드, 국내요. 네네.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10% 이상을 지분 사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시켰던 겁니다. 그러니 국내에 있는 이 사모펀드가 상당히 역차별받고 있지 않냐. 네네. 그런 걸 이제 두 개, 그 10% 룰을 폐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이제 뭐 이렇게 엘리엇처럼 그런 펀드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상장 기업들이 국내 그런 류의 사모펀드를 우군으로 네. 삼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죠. 뭐 엘리엇처럼 그런 해외 펀드에 휘둘리는 그런 게 아니라 상장 기업이 제대로 하면 오히려 상장 기업과의 우호적인 사모펀드가 형성될 수도 있는 뭐 있지도 않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참 많은 변화들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고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주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도 한때 어떤 기업의 주주였을 때 이 기업에 원하는 게 있는데 나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 참 그 답답했던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 그 답답함들이 해소될 수 있는 분화와 분위기가 좀 앞으로 계속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안상희 본부장과 함께 주총 특집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봤고요.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